좋은 사람이니까 더 잘해줘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좀 이용할 수도 있고 더 대수롭지 않게 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난 더 상처받으니까 더 위축되니까 더 타인 위주로 노력하게 되고 폭식이라는 부분이 반복되는 거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폭식이라는 부분, 섭식, 먹는 것과 관련된 부분의 어려움은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아주 많죠. 자유님께서 증상도 증상이지만 가정과의 관련도 많이 큰 것 같다. 나도 그랬다. 김선영님은 마음이 허전하신 부분도 있겠다. 지금의 증상도 증상이지만 이전의 나의 삶에 대해서 이전에 내가 경험한 삶의 패턴, 생각과 감정의 패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는 편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짧게 나오지만 결과를 중시하고 남을 위해 참아라 하시고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게 이렇게 무시를 해줬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부모님의 어떤 행동적인 부분이고 나의 마음은 예전부터 어떤 패턴이었는지 이거는 되게 경우에 따라 다르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섭섭하게 하셨어도 나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항상 좋은 모습 보이려고 오히려 그거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또는 뭐 사춘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의 주장을 하면서 반항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예전부터 반복되어 오던 그런 관계가 좀 궁금하고요. 학창시절이나 또 성인 된 이후에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패턴은 어떠셨는지 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써주시는 동안에 우선은 폭식을 얘기하기 전에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람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먹자운인데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먹을 때 어떠세요? 먹는 건 기쁨이죠. 특히나 맛있는 걸 먹는 게 기쁨인 것도 많고 이제 누구랑 같이 먹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트를 하건 친구를 만나건 어떤 모임을 하건 회식을 하건 먹는다라는 게 꼭 있죠.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라는 그 함께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랑 관련이 아주 많아요. 먹는다는 거는 보통 싫어하는 사람이랑은 같이 있기도 싫지만 같이 먹는 건 더 싫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같이 있고 싶지만 같이 또 먹고 싶습니다. 이 먹는다라는 게 심리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느낌, 정서적인 교감, 또 이제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이제 다이어트를 아주 심하게 하는 것처럼 자기 신체에 대해서 이미지가 왜곡돼 있어서 뭐 40kg 미만으로 BMI 17 미만으로 막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뼈가 다 보이는데도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마음으로 어머니를 많이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상담하면서 많이 발견하는데 그게 음식에 대한 거부로 많이 나타나고 이거는 굳이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뿐만이 아니라 그 불만을 제기할 때 단식을 합니다. 그거 역시도 식사와 심리적인 부분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쪽, 쾌락 쪽으로 추구하는 게 있고 또 반대로 고통이나 이런 게 음식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폭식으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울증 진단 기준 중에서도 식사 패턴의 변화라는 게 9개 중에 하나로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을 잘 안 먹게 되거나 자꾸 많이 먹게 되거나 예전부터 부모님이 막말을 많이 하셨는데 공부를 못한다고 뭐라 했을 때 미안해하고 학창시절에도 우울증이 있었는데 부모님께 지지를 못 받았다. 그래서 항상 혼자 앓고 근데 그땐 부모님한테 죄송하면서도 화가 났었다. 최근 들어서는 내가 왜 못하는데 미안해야 되지? 그냥 화만 나고 옛날에 이해 못 받았던 게 기억나고 억울하다. 아 그러셨군요. 예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네요. 이제 부모님의 뭐 막말이라는 행동도 행동이지만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이 저는 궁금했는데 내 마음이 오히려 미안한 마음 쪽이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을 정도였는데 지지를 못 받았다. 혼자서 알았다. 근데 또 그게 죄송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왜 미안해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되면서 화만 났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의리였다. 놀림받는 게 당연했고 나를 지키는 방법을 몰랐다. 부모님이 항상 참아라. 네가 예민한 거다 라고 해서 항상 참고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학교 폭력도 당했다. 최근엔 겁이 나서 그냥 회피하는 편인 것 같다. 아, 네. 참 힘든 경험을 부모님과도 하셨지만 또 대인관계에서도 하셨었네요. 예상했듯이 폭식도 폭식이지만 그 전에 꾸준히 경험하신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으셨네요.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곧 또 정서적인 어려움이죠. 지지 못 받은 거 굉장히 힘든 거고 그러면서도 미안한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의리였다. 대인관계 하면서도 부모님이 항상 참아라고 네가 예민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고 참다가 보면 또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학교 폭력도 당했고. 근데 그게 심리적인 어려움이 너무 반복되면 결국에는 그거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우선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렇게 회피를 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또 짧게 요약하면 항상 타인 위주로 살았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사연에서 다룬 많은 분들의 증상들은 다 다르잖아요. 매주 오늘은 폭식이고, 예전에는 사회 불안인 적도 있고, 신체 증상인 적도 있고, 우울증인 적도 있고, 어떤 공포, 광장 공포나 이런 쪽으로 나타난 적도 있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나 대인관계 패턴에서의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된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셨던 공통점들이 있죠. 오늘 사연 주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예민한 거는 나쁜 게 아니다. 좋은 성격, 나쁜 성격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영상들도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서 요즘엔 또 부모에 관련된 콘텐츠도 많이 올리는데,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도 그런 거고요. 딸의 어떤 면이 내가 너무 싫어서 걱정된다. 결국에는 내 경험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좋고 나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예민한 거다 참아라 라는 식으로 자식 편이 안 되어주고 남의 편이 되어주고, 자식은 오히려 더 힘들고 나를 지지 못해주는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되게 힘들면서도 그 힘듦을 또 어필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미안함으로 느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만 대상이 부모일 때는, 특히 부모가 지지를 못해준 경우에는 분노를 부모한테 표현은 물론 내 마음에 있는 분노, 표현도 안 하는 분노만으로도 스스로 용납이 안 돼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방향을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래서 나에게 그 화살이 돌아와서 나를 자책하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야 되고 내 잘못인 것 같고, 이런 패턴이 생겨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남 위주로 살았다라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 이미지가 되는 느낌이 잠깐 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상호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그걸 느끼고,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좋은 사람이니까 더 잘해줘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좀 이용할 수도 있고 더 대수롭지 않게 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난 더 상처받으니까 더 위축되니까 더 타인 위주로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햇빛님 말씀이 학교 폭력 당했는데 성인이 되고 아빠가 TV 보면서 학교 폭력 당한 장면 나오니까 너도 저렇게 당했냐고 장난으로 말했군요. 엄마도 그때 그냥 사춘기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사춘기랑 우울증을 착각하고 거의 동일시 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당사자에는 정말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폭력이라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어를 쓰실 정도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힘든 경험이고 트라우마일 수 있는데, TV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은 트라우마의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것 자체가 그때의 재경험이 돼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부모는 전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장난을 하는 거죠. 엄마도 사춘기라고 하고. 그래서 그때 또 힘드셨을 것 같고, 결국에는 공부해라로 또 이어지고, 이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의 잘못된 양육 방식인 것 같아요. 물론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저는 부모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게 안다고 되는 게 또 아니기도 합니다. 본인이 또 공감을 못 받고 자란 경우가 많고, 그거를 받은 적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는 것도 많고, 어른이 돼서 지금도 힘들어졌는데 그때 지지 못 받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또 우울증까지 오니까 부모님 얼굴만 봐도 꼴 보기 싫다. 당연하죠. 지금은 근데 부모님이 미운 걸 인정하고 일기장에 욕을 갈기면서 내 편 들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도덕적인 잣대 때문에 내 감정이 벽이 쳐지는 거는 악순환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일기장에 쓰든 내 마음 안에 쓰든 그거는 윤리적인 거랑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해야지 행동으로는 조금 더 나아진 행동을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할 관계나 일이나 내가 추구하는 삶에 지장이 있으면 그게 진짜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내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관리법이다 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도 혼자서 해결하는 게 너무 지친다, 지지받고 싶다, 그쵸. 지지받는 경험을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내가 위축돼서 남위주의 패턴에서는 지지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반복하기가 쉽죠. 그게 대인관계, 친구관계든 연인관계든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선 지금까지의 패턴이 아닌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한 다음에 관계를 맺을 때 선순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로우시겠지만 섣불리 관계를 막 맺기보다는 혼자서라도 일기를 써서라도 회복하시고, 너무 이게 힘들면 상담을 통해서라도 지지받는 경험을 하셔서 탄탄한
자아상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하시면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폭식 장애라고 있어요. 진단 기준인데요. 폭식을 반복하는 게 우선 있어야죠. 근데 여기 사연에서도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폭식을 최소 3개월간 주 1회 이상 폭식을 반복하면서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통제력을 상실한 느낌, 조절 상실감 이런 거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되게 괴롭죠. 자괴감이죠. 쉽게 말하면. 많이 먹는 것도 물론 괴롭지만 내가 이렇게 먹는 거 하나 조절 못하나 하는 그 느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한 고통을 느끼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5개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동반이 돼요. 빨리 먹기. 평소보다 굉장히 빨리 먹는 거예요. 폭식이라는 게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빨리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그냥 부를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아주 불쾌할 정도로 배가 너무 부를 때까지 먹기. 그 다음에 배가 안 고플 때도 많이 먹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창피해서 남 안 볼 때 이제 밤에 몰래 꺼내 먹거나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혼자 음식을 먹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정인데 그렇게 과식을 하고 나서 내가 혐오스럽거나 우울해지거나 심한 죄책감에 빠진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있는 식으로 폭식이 반복되고 통제력을 상실한 느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3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그것도 주 1, 2회냐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까지 심한 상태까지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행동은 이제 하지 않는 게 폭식장애입니다. 구토로 일부러 또 먹은 걸 다 빼내는 거는 없는 상태. 증상 위주로 보면은 이런 게 반복됐을 때를 폭식장애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먹으면 또 먹는다고 혼나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숨어서 먹게 된다라는 게 진단 기준에 있는 거고요. 이게 뭐 병이 있냐 없냐라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의 증상의 패턴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건데, 항상 그렇지만 증상은 껍질이에요. 결과. 근데 결과를 가지고 또 혼나니까 참 힘들죠. 그리고 또 자괴감 가지면 또 힘들고,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항상 이면에 있는 마음을 좀 바라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리는 거고,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면에 있는 심리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폭식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요인이 뭘까요?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가장 흔한 폭식증의 유발 요인입니다. 폭식증으로 자주 이어지는 것들 몇 가지 예가 주변 사람과 관련된 경험, 예를 들면 주변 사람의 사망, 가족이나 뭐 친한 사람의 사망, 굉장히 큰 부정적인 감정이 들겠죠. 애도 반응이 일어나겠고, 그리고 하나 또가 뭐냐면은 몸무게로 인한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인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제 오늘 사연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놀림을 받았다. 따돌림까지는 아니어도 놀림을 받았고, 그게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막 너무 원망스러울 정도로 괜히 힘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신 거죠. 그 이외에도 대인관계 스트레스, 그리고 다이어트나 체중이나 체형과 관련된 또는 음식이라는 것 자체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일상에서 느끼는 허무함, 지루함. 근데 이제 취준생인 경우에 이 느낌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뭔가 준비하는 게 참 단조로운 생활이잖아요. 불안하고 또 허무하고 지루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경험될 때 이게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폭식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면은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악순환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햇빛님 얘기를 좀 더 다시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기분은 좋았을 때 폭식을 안 했다. 그렇군요. 이 기분이랑 역시 관련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타인 위주로 다이어트가 흘러간다. 이게 정서랑 내 마음 상태랑 폭식이라는 현상과 관련이 많이 되는 거다. 사연에서 질문을 주셨죠. 이게 폭식증이 와서 우울증이 오는 건지 우울과 스트레스 감정이 쌓여서 폭식증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 물론 폭식증이 와서 우울증이 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선은 감정이 먼저인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증상이 이제 생기는 패턴이 자꾸 되니까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또 폭식하는 거 보면서 자괴감 느끼면서 힘들어지실 수는 있는 거죠. 살찌면 안 된다, 살찌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심어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피하고 싶거나 지루하거나 따분하면 젤리 같은 거 씹는 걸로 회피해버린다. 그쵸, 이것도 정말 흔하죠. 공부할 때 계속 그렇게 하시고. 폭식이라는 거는 하루 종일 먹는 거는 폭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에 빨리 많이 먹는 거예요. 보통 그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한 2시간 미만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막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위험한 생각, 살찌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심어져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원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사회 문화적인 부분.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화적으로 더 그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다이어트나 체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피지라는 이제 휴양지,
그래서 예전에는 PG분들이 거기에서는 이제 이미지가 살이 찐 게 미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TV가 들어오면서 서양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마른 체구가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거를 TV를 통해서 접하는 게 되다 보니까 그러자마자 갑자기 막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서 60%인가가 다이어트를 했고 자기는 또 살이 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문화랑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고요. SNS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을 앱으로 바꾸잖아요. 얼굴도 갸름하게, 몸매도 갸름하게 바꿔서 올리니까 SNS 하면 다 그런 거가 나오니까 더 갭이 커 보이고 더 나는 살이 찐 것 같고 살이 찌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비만은 건강이 아닌 쪽으로 이어지지만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막 근육 왕자 같은 걸 만들어야 되거나 여러 가지 몸매를 관리하는 거, 체중 관리를 아주 잘하는 게 그냥 뭐 체형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기 조절에 성공한 사람 느낌, 선망의 수단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섭식장애.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많잖아요. 물론 운동하고 이런 거 좋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루에 5시간씩 운동을 하고 잠을 쪼개가면서 나를 채식질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어필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채식질하고 자기 감정이랑 더 멀어질수록 잠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요요처럼 그렇게 억눌렸던 게 또 몇 년 후에 확 터지는 거를 저는 정말 많이 보니까요. 폭식이라는 게 왜 악순환이 될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 폭식을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완화가 돼요. 그거는 뭐 다 경험하죠. 자극적인 음식이나 뭐 많이 먹거나 이런 식으로 막 쑤셔 넣으면은 그 순간에는 잠시나마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느낌, 이렇게 확 올라왔던 긴장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잠깐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요. 저도 뭐 항상 경험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폭식으로 해결되는 느낌을 이렇게 받으면 비유를 하면은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되는 거죠.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역시 이제 증상 중에서 아까 있었잖아요.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했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 거.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거. 내가 막 혐오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막 우울해지고 창피하고 이런 느낌으로 나는 진짜 형편없다라는 부정적인 자기상이 생기면 뭐 자존감도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우울해지는 거고 그거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또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펼쳐지는 거죠. 임시방편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강화가 악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악순환인 거를 또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회로가 있는 게 아니라서 감정에 또 따라가요. 머리로는 아는데 악순환 될 거 뻔히 아는데 막상 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면 우선은 감정을 좀 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식을 하는 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폭식을 다루지만 이게 자해랑도 또 다 이어집니다. 살기 싫어서 죽고 싶어서 하는 그런 행동과는 다르게 내 몸에 상처를 내는 것만이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어서 행동을 하고 하지만 그게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또 자괴감이 들고 하지만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어쨌든 또 감정이 내려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그러고 싶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되는 게 똑같아요. 강박사고 강박행동도 똑같죠. 강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만회하기 위한 행동, 강박 행동을 안 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제 치료가 되고 그걸 도와주는 걸 하는 건데 머리로는 아무리 그걸 알아도 내가 몇 번 해보면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내가 손 너무 더러워진 것 같다. 뭐 만져가지고 지나치게 너무 더러워진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손을 30분씩 닦아야 될 것 같은 충동이 막 올라옵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해야지 강박증이 점점 해결되는 건데 그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그 순간에 어쨌든 이 충동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막 닦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긴장이 확 내려갑니다. 잠깐 감정이 편해져요. 하지만 역시 현타, 부정적인 자기상, 자괴감.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상만 다를 뿐 이 악순환의 고리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담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 자체를 조절하려는 직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의 고리, 이 마음 안에서 돌아가는 고리를 잘 이해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인 부정적인 감정이 내가 많이 있는 거 그거를 또 억압하고 참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게 패턴이 된 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우고 하는 게 경험하는 게 이제 상담하는 거고요.
인지행동 치료도 그런 거 하는 거고요. 폭식장애 자체에 진단 기준에 딱 맞지 않아도 다이어트 실패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게 심리적인 걸 잘 관리하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는 거고. 근데 많이들 오해를 하시죠. 다 의지 문제로. 체중 관리 못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거, 체중 관리 잘하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거, 딱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오해도 하고 마음 편하니까 살찐다라는 식으로. 근데 반대예요. 폭식장애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면 살이 적당하게 체중이 조절되는 거고요.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먹자 운 중에서 먹고 자고예요. 그게 사람한테 진짜 중요하다는 거는 부모님은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잘 자는지 잘 먹는지를 항상 신경 쓰고요. 이제 예전에는 뭐 영양소가 부족하고 하니까 잘 먹어야지 살 수 있었던 게 있었다 쳐도 요즘에는 영양 부족은 없는데도 오히려 비만이 문제인데도 그렇게 꾸역꾸역 자식을 먹이려고 해요. 그게 특히나 자식에 대해서 많이 통제를 해야지 내 불안이 줄어드는, 뭔가 자식을 내 원하는 방향으로 키워야지만 그게 잘하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해지고 이런 부모님일수록 자식을 많이 통제하게 되는데, 지지보다는 통제, 받아주기보다는 자꾸 통제, 이래라 저래라, 그거 안 하면 혼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패턴이 되기 쉬운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먹이는 습관이에요. 근데 아이는 지금 배부르다고 하는데 한 숟갈만 더 먹어, 이 밥 한 공기는 다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안 먹으면 막 혼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식욕, 포만감이라는 이 축이 무너져요. 나는 분명히 포만감이 있는데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억지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고 싶은 갈망은 내 생각이나 감정과 관련이 많고, 그래서 보통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먹고 싶어요. 폭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식욕이 좋아지죠. 근데 우울증이나 이럴 때는 식욕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식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축이 하나 있고, 반대로 포만감, 어느 정도 먹었으면 영양으로 다 가기 전에 이미 먹은 지 한 10분 20분 후에 포만감이라는 게 오죠. 그거를 내가 또 느껴야 되고, 포만감을 느끼면서 식사를 조절하고, 요 식욕과 포만감이라는 거가 잘 조절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 포만감 조절이라는 걸 못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섭식장애랑 이어지는 게 굉장히 흔한 거고, 이런 식으로 부모와의 관계라는 게 그냥 뭐 지지해주고 이런 대화라는 이런 관계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이런 패턴과 관련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삶의 패턴상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주는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요. 이전부터 나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느낌을 받았고, 지지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취준생일 때 지지받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기대치만 높은 느낌, 압박감, 부담감만 드는 느낌. 지지받는다는 거는 어떤 느낌인가요? 내 편이 되는 느낌이죠. 공감해주고, 나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친구든 가족이든 부모든 다 그거를 보통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소리 한다고 너를 위해서라는 식으로 해서 쓴소리하고 더 가혹한 얘기하고 자꾸 채찍질같이 푸시하고 이제 이런 게 지지와는 반대되는 거죠. 지지라는 거는 그 어떤 옳고 그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편이 되어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특히 폭식하는 쪽으로 섭식장애가 있는 경우에 흔한 경우가 뭐냐면은 부모님과 감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런 식의 패턴이. 오늘 이제 사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감정을 오히려 억압하는 쪽이었고, 그 다음에 또 부모가 자식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식, 통제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의존적인 성향에서 제가 다뤘듯이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한테 지지보다는 통제를 많이 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잘 하지 못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이제 내칠 것 같은 불안이 생겨요. 유기불안이라고 하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포, 이런 게 생기거든요. 먹는다라는 거는 엄마와 관련이 많이 되고, 보통은 어머니의 젖이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먹는 거라서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동일시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런 공포가 있어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융합하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보통 연애 관계에서도 특히나 뭐 헤어지거나 뭔가 외로울 거나 이럴 때 막 먹는 게 그런 거예요. 그때 잠시나마 뭔가 마음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런 걸 안 하면은 이게 너무 공허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특징이 있어요. 가족들이 아까 이 사연에서도 언니도
폭식증이어서 이게 부모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가족이 좀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니가 본인하고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만 또 그렇지 않고 딱 한 명만 폭식증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아니고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작 먹는 거 하나 조절 못해서 저러나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족들이 다 가지는 거예요. 정작 내가 힘든 거는 부모님과 이 정서적인 부분이 잘 안 돼서 많이 억압해서 스트레스나 내 감정 관리를 못해서 그게 쌓여서 터진 건데, 그렇게 가족들이 바라봐 주질 않고요. 가족들은 자기는 옳다, 자기는 선하다 이렇게 보는 패턴이 있고, 상대적으로 부모님이 용납 못하는 그 면, 그게 뭐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그런 어떤 폭식증이나 이런 섭식장애를 경험하는 사람한테 투사, 자식한테 투사라는 거는 이제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거 하나 조절 못해서 이런 거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지지보다는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고 교감의 문제고 정서적인 그 연결의 문제인데, 이런 거에 초점을 두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을 다 그게 네가 폭식해서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이런 패턴들이 가족 안에 있으면은 점점 더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폭식증, 특히 섭식장애는 개인만 딱 다루기보다는 이런 가족들도 같이 다루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역시 햇비님이 딱 그 얘기를 해주셨네요. 언니가 폭식으로 힘들다고 엄마한테 호소했었는데 정신병자 취급했다, 병원에 가든가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은 뭔들 의지 탓으로 생각하셔서 답답하다. 이런 근본적인 정서적인 부분을 사실 부모가 자식 관계에서 인정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병 탓하면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악순환이 돼요.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정말 힘든 경험을 오랫동안 많이 했구나,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나도 힘들었고, 제일 힘든 건 나였거든요. 근데 또 억압했어야 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쌓이다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될 때. 근데 행동보다는 그때 내 감정이 뭐였는지 이 패턴을 잘 들여다보는 걸 하셔야 돼요. 치료를 그렇게 해요.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폭식장애 자체는 약보다 인지행동 치료, 상담 치료가 더 먼저예요. 그걸로 미흡할 때 약물 치료를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좀 숙제를 내줘요. 먹는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쓰라 그래, 일기처럼. 근데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양상을 쓰되 더 중요하게 잘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냥 내가 얼마큼 먹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적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감정이 들었다. 그게 옛날 경험이 떠올린 걸 수도 있고 지금의 어떤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또 예전 경험을 끌어와서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고 그걸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렇게 쫙 써놓고 보면 연관이 지어지거든요. 아, 내가 감정적으로 안 힘들 때 폭식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괜찮을 때는 폭식을 안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걸 내가 눈으로 보고 쓰고 펼쳐서 쫙 보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되는 거고, 나도 모르게 이 행동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감정에 집중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천천히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급하죠, 마음이.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취직이나 공부나 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지만 이 섭식과 관련된 거는 오래된 패턴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역시 해결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해야지 오히려 더 성공적입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은 마음도 조급해지고요. 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이런 식으로 나아지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일기를 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감정 일기죠. 그 생각과 감정, 내 마음의 일기를 막 풀어쓰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식사 패턴과 같이 하는 거예요. 햇빛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이 화목하다고 날 속이고 있었는데 상담하면서 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 미리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 들을 때 또는 설문지에 가족과의 관계 너무 좋다라고 하신 분일수록 의심을 합니다. 아닐 것 같다.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강한 부정이거든요. 그거는 좀 강한 긍정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많이 그렇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억압해놨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들여다보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가족 얘기를 드리는 거는 가족을 원망해라 라고 조장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내가 너무 피해왔다면 조금 들여다보는 게 도움될 수 있다.
물론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조금 천천히 해도 되고 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우선은 이 방향을 좀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폭식이라는 거, 섭식이라는 거, 그 이면에 있는 정서라는 거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가족 간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길 바라고요. 늘 마찬가지로 결론은 비슷해요. 내가 내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지지라는 게 물론 내가 부모님한테 잘 받았으면 좋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혼자서 내가 우선 내 편이 돼야 돼요. 내 주변에 뭐 가족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나를 내 편이 되어주고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편이 되면 그게 최선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계속 감정을 들여다보시고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나한테 집중하는 걸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정서적인 부분이 처리가 되고요. 그렇게 해결이 되면은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직구로 폭식을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하고요. 이면으로 변화구로 여기서부터 쭉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루셔야지 결국엔 해결되고, 이제 20대 중반이시니까 아직 정말 많은 게 남아있어야 아주 창창합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나중에 혹시 원하시면 뭐 가정도 그렇고요. 가정을 이루신다면 그게 부부 관계든 또 부모와 자식 관계든 다 정서적인 부분이 내가 해결이 되면 다 이게 선순환이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악순환이 되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